수요일 전문성과 현장성이 살아있는 고품격 범죄 수사 토크를 지향하는 아는 경찰 시간입니다.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지난해 N번방 여러 번 다뤘었습니다. 깜짝 놀라기도 했고 이런 일이 정말 있구나라는 생각도 좀 있었는데 이건 또 뭡니까? 남성 N번방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배상훈 교수님, 이게 어떤 사건이에요? 예, 말 그대로 N번방인데 남성이 피해자인, 그래서 남성 N번방이라고 속칭되지만요. 여기 피의자는 김영준입니다. 공개가 됐죠? 예. 신상 공개가 됐고요. 29세고 김영준은 2013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무려 1,300명의 남성들의 어떤 음란 행위를 녹화해서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고요. 네. 채팅 어플 등으로 본인이 남성인데 여성인 것처럼 가장을 하는 겁니다. 그 수법은 이제 팀장이 말씀해 주시겠지만은 그것을 가장을 해서 남성들을 이제 끌어갔고 그 남성들한테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고 그걸 녹화한 후에 범행에 이용하는 네. 그런 방식으로 피해자만 1,300명, 그렇게 만들어진 성착취물이 무려 27,000개, 그리고 이건 무려 8년 넘게 그렇죠. 범행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많은 피해자가 양산된 그런 사건인데 이게 글쎄 이게 구체적으로 제가 들을 만한 건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상황은 좀 어떤 건지. 그러니까 이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인터넷이나 인스타그램 이런 데서 채팅 앱이라고 있어요. 채팅 앱. 예, 채팅 앱에는 이제 아는 사람끼리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건데. 요즘에는 그 모르는 사람과도 이렇게 채팅 앱이 있다면서요. 랜덤이라고 하는 건데요. 모르는 사람하고 이성끼리 주고받으면 호기심이 생기니까 서로가 이제 주고받기도 하고 동영상을 주고받는데 여기에서 이 김영준은 자기가 여성으로 위장을 하고 상대편 남성들을 유혹하니까 자기가 먼저 여성의 그 약간 미치상한데 음란한 그 사진이라든지 영상을 보여주고 너도 똑같은 걸 보내달라. 그럼 남성들이 그걸 보고 같이 공유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찍어서 보내는 거예요. 네네. 요 영상을 가지고 있다가 그걸로 협박을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채팅에서 앱을 쓰는데 모르는 사람하고 할 때에는 만약에 이상한 사진을 요구하면 안 보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1,3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걸 찍어서 보냈기 때문에 그걸로 협박수단으로 제공을 했던 거예요. 김영준이 그걸 가지고 물론 다른 그 범죄자라 바꾸긴 했지만 이걸 판매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조주빈, 박사방 조주빈 같은 경우는 그 성착취를 여성을 대상으로 네네. 했지 않습니까? 예. 김영준이는 그걸 역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여자인 척, 여성인 척 하는데 일반 형태의 음란물의 입모양을 지가 따라서 연습을 한 후에 어떤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말을 음성 변조를 해갖고 음성을 입힌 거죠. 근데 아무리 뭐 채팅 카메라가 뭐 좀 조악하다고는 하지만 요즘엔 그래도 많이 그 수준도 높아졌다고 하는데 여성인지 남성인지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안 되죠. 왜냐하면 거기에 프로그램이 있어요. 음성 변조라든지 그리고 이제 여성의 동영상을 보내면서 따라하게 되면 그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여성으로 믿게끔 했고 더군다나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이 피해당한 사람이 39명인데 그중에 또 7명 같은 경우에는 자기 모텔이라든지 거주지로 불러가지고 유사 성행위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박해서 시킨 거겠죠. 네.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컴퓨터를 가지고 그 채팅을 많이 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런 그 채팅을 할 때 상대방의 신원을 모르는 상태 할 때에는 자기 신차라든가 좀 불리하거나 좀 이상한 건 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깜빡 넘어가서 자기 글 찍어보는 바람에 이 맛이 걸렸는데 지금 7년 7개월이면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아이고. 근데 이거를 이제 계속 단속이 안 되다가 아마 올 4월경에 피해자가 신고를 하니까 경찰에서 이제 압수해가지고 이 신원사 인적사항을 발표해가지고 6월 3일 날 공고가 된 거예요. 그리고 6월 9일 날 내가 알기로는 신상 공개를 했죠. 예, 했습니다. 신상 공개했고 6월 11일 날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제 송치를 했는데 10일 안에 기소를 하든지 또 좀 더 증거가 필요하면 20일 안에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게 할 겁니다. 우리가 조주빈 박사방 범죄가 진행되는 동시에 이 범죄자도 이걸 한 겁니다.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실제로는 독립적으로 한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서로 이것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상태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거는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한 3가지 정도의 범죄 구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런 특정한 행위를 해서 찍은 걸 가지고 어떤 돈으로 말하자면 그 협박을 통해서 돈을 뜯어내는 방식 첫 번째. 그러니까 당신의 개인적이지만 음란한 행위를 한 영상을 내가 알고 있어. 갖고 있어. 네. 당신이 그렇죠. 보내줬잖아. 네. 나 이거 당신의 뭐 지인이라든가 아는 사람들에게 뿌려버릴 거야. 이렇게 네. 협박을 한 거예요. 그 방식이 조주빈의 박사방 방식이죠. 예. 이거를 똑같이 적용한 거고 그 하나 또 하나. 네. 그다음에 이거 자체를 일종의 어떤 특정한 형태의 스노필름처럼 아주 성착취물처럼 컨텐츠화해서 그것을 일반 대중,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 그 다른 형태의 사이트에 뿌려버린 거죠. 그래서 그것을 또 돈으로 바꾸는 화폐화한 영상 자체도 유통이 되고 유통이 되게끔 한 거.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아까 팀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 청소년을 특정한 오프라인 공간으로 깨어갔고 예,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했던 이 3가지 범주를 이 김영준이는 다 한 겁니다. 범죄 수익이 어느 정도까지 됐대요? 글쎄 지금 이게 지금 확인 자체가 좀 애매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까지를 지금 추정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오래됐기 때문에 뭐 몇 억이란 말이 나오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 몰수 보존 청구를 했겠지만 실제적으로 이 친구가 이 사람이 8년 동안 거의 7년 7개월 했기 때문에 액수는 상당할 거예요.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범인이 피의자가 요거를 그 협박도 했지만은 그 다른 사람들한테 판매. 그러니까 이런 내 동영상을 구매한 사람도 있어요. 그걸 보려고 그런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숨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수조사하게 되면은 이거 뭐 10억이 넘을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 뭐 억대라고 말을 하는데 정확한 액수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김영준이 가지고 있던 소위 몸캠 영상이라는 게 27,000개가 넘고요. 네. 용량이 우리가 테라바이트라고 하면 엄청난 양인 겁니다. 그렇죠. 예. 5.5 테라바이트 규모고 왜냐하면 이 컨텐츠 자체가 하나의 화폐처럼 운영된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 검은 세상에서 하나의 화폐처럼 운영됐기 때문에 지금 이걸 이제 돈으로 환산해야 되는 작업을 검찰에서 하고 있을 텐데 그게 10억이 넘을 수도 있고 몇십억이 넘을 수도 있는 상태인 상태에서 아직 추정은 못하고 있는 거고 다만 상당한 형태의 어떤 것이 있을 수 있게 따라서 범죄 수익 규모를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범죄는 기존의 박사방의 조주빈 범죄보다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범죄인 겁니다. 그러면 지금 거의 8년 동안 이 일을 계속했다고 그렇죠. 하는데 이렇게 장기간 동안 이게 방치가 됐다는 뜻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피해자가 발생을 해도 신고를 하거나 이러기가 힘든 상황인 거 아니에요? 남성이 주로 피해자였기 때문일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그것이 은폐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조주빈의 박사방 같은 경우는 주로 여성 청소년들이었기 때문에 좀 민감도가 높아졌다고 하면 지금 이 범죄 같은 건 성인 남성들이 주였고 소수지만은 39명의 아동 청소년이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아마도 지금 밝혀진 건 소수의 아동 청소년 범죄가 드러나면서 된 것 같고 숨겨진 성인 대상을 한 건 이전부터 있었던 거죠. 게다가 이제 랜덤 채팅을 통해서 뭐 상대방 여성을 뭐 호기심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채팅을 시작을 했다가 이게 결국에는 범죄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범죄화를 유도할 수도 있잖아요. 저쪽에서. 그렇죠. 유도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성인 남성들이 자기의 치부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치부를 보내줬는데 신고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어려웠던 거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이끌어왔던 건데 어떻든 4월 달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수사가 시작된 거고 그 전까지는 신고가 좀 누가 확실하게 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용량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1,300명이라 그러면 진짜 이게 상상이 안 갈 정도인데 이게 공범이라든가 뭐 좀 혼자 했을 것 같지는 않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그래서 보세요? 이제 지금 이제 다크웹 같은 형태의 이것을 뿌리는 구조가 있는 것인지 네. 아니면은 공범의 유통 구조를 장악하고 있는 누가 있는 것인지 그걸 아직은 지금 파악 중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에 드러난 건 사실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 수면에 있는 다크웹 같은데 이게 얼마나 뿌려져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분명히 가능성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정도의 상황일 경우에 물론 이제 더 뭐 수사가 더 들어가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처벌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처벌이 지금 여러 가지로 죄명이 붙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하는 법률하고 그다음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같은 거 있는데 네. 아동 착취물을 제작했을 경우에는 가장 셉니다. 5년 이상 무기까지도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영리 목적으로 해가지고 뭐 7년 이상 뭐 이렇게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제작은 상당히 그 강하게 처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김영준 피의자가 여러 가지 범죄를 했지만 제작이 걸려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사건도 상당히 조용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판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주빈 같은 경우가 그쪽 범죄의 판례가 최초 판례가 되는 거죠. 네네. 이건 남성을 대상으로 한 판례가 아마 처음 나올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양형위원회에서 부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실제로 조주빈은 뭐 좀 이따 하겠지만 42년형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이 김영준 같은 경우가 얼마나 형을 받는가에 따라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죠. 아직은 이런 유형의 형태는 이걸 뭐 수천 개를 이렇게 찍은 형태가 전례가 없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재판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조주빈이 걸 지금 확정은 되지 않았어요. 네.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42년형을 뭐 2심에서 예. 중요한 거는 이 범죄가 그 조주빈이께 어느 정도 판례가 된다고 한다면 더군다나 김영준 의원은 그 성인 남성도 있지만 아동 청소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가중 처벌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조주빈이 선고를 받게 되면 확정 확정을 받으면은 그 선 언저리에서 아마 처벌 받을 가능성도 매우 높은 거죠. 걱정은 조주빈은 범죄단체 범단으로 그렇죠. 들어갔는데 범단으로도 걸었죠. 지금 이게 아까 제가 범단이라는 건 범죄단체. 범죄단체. 예. 근데 이제 지금 김영준은 본인이 혼자 했다고 하면 이건 범죄는 아니란 아니죠. 말입니다. 그러면은 형량이 확 떨어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네. 우리의 어떤 법 체계는 모든 걸 형량을 더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가장 최고의 형량의 2분의 1을 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일 걱정은 그럽니다. 조주빈은 40년이 나오기에는 범단이지만 김영준 같은 경우는 어느 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전 그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만약에 이 상습성이 인정될 때는 최근에 2분의 1까지 가중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기로는 지금 성인지 감수성이 상당히 법원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전에 판결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높은 형량을 가할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범죄 수익은 반드시 환수해야 되고 또 하나는 관련된 영상은 다 환수를 이거 뭐냐 다 삭제해야죠. 삭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 얼마나 뿌려졌는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제일 걱정입니다. 그 디지털에서 여러 가지 증거 삭제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는 잘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런 건 잘 돼요? 여성가족부가 주가 돼 갖고 TF팀이 꾸려져서 되는데 그게 예산이 부족해서 상당히 좀 애를 먹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까지는 됐는데 지금 경찰청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그렇게 많이 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런 그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그 구입한 사람도 처벌하거든요. 물론 네네. 시청을 해도 처벌합니다. 저희 바뀌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음란물 아동 청소년 거 아니면 성인 거라 하더라도 인가 안 받은 거 즉 불법적인 거를 갖다가 시청하거나 그걸 구입할 경우에는 1년 이상 유기장을 처하기 때문에 네네. 이걸 상당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앞서서 N번방에 있었고 N번방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이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놀랬잖아요. 텔레그램에서 이런 게 N번방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 라고 하다가 지금 업그레이드된 게 또 지금 하나 나왔는데 이 디지털 공간이라는 게 막 무한한 상황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또 이런 것들이 업그레이드된 또 하나의 뭐가 또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도 좀 들거든요. 제일 걱정은 그런 거죠. 우리 수사기관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뭔가 터지면은 쫓아가는 방식.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선제적으로 뭐를 좀 할 수 있는 뭐가 어떤 어떻게 부르질지는 우리가 예상할 수도 없고. 근데 그래서 이제 시민단체라든가 반관반민의 시스템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좀 빠른 게 찾아내고 할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전환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은 우리가 사이버 수사대에서 전담하지만 그렇죠. 이것만 전담하는 부서는 없거든요. 사이버 수사대에서 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도 사실은 좀 미흡한 부분입니다. 물론 열심히 해서 이걸 잡아낸 건 사실은 공이 치해야 될 것이지만은 그런 걱정은 존재합니다.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지금
지금도 뭔가 터지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로 봐서는. 예. 8년 동안 몰랐다고 하면은 뭔가 선제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수사기관의 경찰이라든지 검찰 마찬가지로 실제적으로는 예방도 하고 진압도 하지만 경찰이 예방보다는 진압, 검거에 중점을 두는 거고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찰도 노력을 하겠지만은 인터넷 업체 그런 업체들에서 자정 노력을 해가지고 이걸 모니터링 해가지고 차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채팅하는 것에 대해서 전체 막지는 못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불법적인 게 있을 때는 그런 업체들이 자정 노력을 해야 되는데 경찰은 사건이 터지고 신고 오면은 잘 잡아요. 하지만 선제적으로 인터넷 업체한테 그거를 모니터링 해가지고 삭제하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업체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포털 업체라든가 ASP 같은 데서의 네. 적극적인 형태의 모니터링을 해줘야 되는데 네. 사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영리의 목적이 있을 수 있는 그렇죠. 거라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접촉을 하고 그렇죠. 하게 되면 그 사이에서 이 포털 업체라든가 이런 곳에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는 그렇죠.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약간 의도적인 건 아니라 할지라도 약간의 묵인 혹은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추정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만은 물론 그게 뭐 확정적이지 아닙니다는 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는 경찰 들어왔습니다. 배상훈, 김은배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는 이런 건 그만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계속 나옵니다. 10살짜리 조카를 때리고 물고문에서 숨지게 한 이모 부부의 재판에서 이들이 이걸 직접 찍어둔 학대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가해자 안모 씨의 집에서 1월에 촬영된 영상이라고 하는데 오늘 뭐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어떤 사건인지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뭐 특정한 지역을 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경기 남부 쪽에 있는 어느 도시에서 아파트에서 이제 그 부부가 가해자가 부부입니다. 네. 부부가 아이를 이 끔찍하게 물고문에서 이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아이의 부모가 이혼을 했고 그 아이를 맡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부가 그러니까 엄마가 언니인 거예요. 그렇죠. 네, 언니인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조카를 맡은 거죠. 조카를 맡은 맡았다. 상태에서 이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상당히 그 뭐 말로 형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형태의 학대와 고문이 이루어졌고 그것을 이 범인들이 또 촬영을 해갖고 네. 한 거고 내용상으로는 사실 뭐 여러 가지 무속인 얘기도 나오고 다른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실제로 그것과는 관련이 없다는 얘기도 있고 또한 이제 이 사건의 가해자와 가해자 언니와 동생 그리고 이 둘이 사실은 군산에서 있었던 다른 사건의 또 범죄에 또 관련된 피해자 딸 뭐 이런 형태로 돼 갖고 사건 자체가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아니면 이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지가 좀 모호했던 좀 혼란을 뒀던 거지만 지금 있는 건은 조카를 물고문에서 죽게 만든 두 부부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니 조카를 때려도 안 되는 건데 고문을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이모죠. 이모 부부가 그 10살 먹은 조카를 데리고 있으면서 그 조카한테 학대를 했는데 쉽게 얘기하게 되면 아마 이런 표면적인 이겁니다. 조카가 귀신이 들렸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선 너한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압박을 가한 건데 알다시피 1월 16일부터 그 2월 8일까지의 그 학대하면서 본인들이 동영상을 찍어놨어요. 사진도 찍어놓고. 경찰로서는 좋은 거죠. 증거를 남겼으니까. 그러면서 학대 내용을 재판장에서 보여주는데 그걸 본 그 재판장에 참석했던 참석자들이 울음바다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라고 하냐면 그 빨가벗은 애 아이를 가지고 비닐봉지에 집어넣고 그 개 똥이라고 그러네. 개 대변. 이걸 먹겠다는 거예요. 강제로 먹게 한 거예요. 이거 엽기적이 아닙니까? 그리고 빨가벗겨 놓고 손들게 하고 빨가벗겨 놓고 국민처지하게 하고. 그럼 그만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사람들이 경악스럽긴 하지만은 너무나 그 억울함을 해가서 사람들이 아마 대성통곡했다고 하는데 이런 거는 그 더군다나 이모 아닙니까? 자기 아들, 딸이나 마찬가지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황당한 일을 하면서 동영상도 촬영했다. 이렇게 된 거죠. 입에 담기도 힘든 가학성인데 네.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돼요? 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가학성이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경찰에서도 있었고요. 근데 그걸 또 찍으면서 그걸 그 동영상을 촬영해서 보관했다는 것 자체 때문에 이들 둘이 이게 그냥 반사회성 인격 장애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
반사회성 인격장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사이코패스적인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 얘기도 됐고요. 예. 근데 문제는 자기 아이들은 또 딴 데에 둔 거죠. 자기 아이들이 따로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 아이들은 다른 데에 놓고 이 아이만 그 집에 놓고 지속적으로 학대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 영상이 나오기 전에 재판 진행되기 전에 이걸 한번 다뤘었잖아요. 예, 다뤘었죠. 예. 근데 그 이후에 이게 더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지금 나오게 된 건데. 그렇죠. 예. 게다가 그럼 친모가 있는데 친모는 어떻게 된 거 관계가? 그러니까 친모는 이제 관계는 친자매는 아니고요. 의붓자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아니 그 학대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는 얘기도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네. 귀신을 쫓는다는 핑계하에서 용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방임으로 지금 입건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모가 관리를 하는데 학대한다는 건 어느 정도 알았기 때문에 알면서도 말리지 않았다라는 걸 했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뭐 합의도 하셨다고 하지만 둘 다 좀 피의자예요.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합의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 물론 친모니까 가능한 합의는 가능하죠. 미성년자니까. 하지만 큰 효과는 못 본다고 하는데 알면서 자기 딸을 학대하는데도 그걸 용인했다.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제가 이제 뭐 어떤 탐사 보도 프로그램에서 그 가해자 이모가 썼던 9장 분량 정도의 그걸 자술서라고 해야 되나요? 반성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했는데 그냥 되게 담백하게 썼더라고요. 그냥 어떤 뜻이죠? 뭐라거나 별 감정적인 동요 없이 자기가 그 이 아이의 어떤 뭐 귀신 들림을 치료하려고 했다라고 하는데 또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계속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이 동생한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 자신의 범죄성을 가학적 범죄성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걸 반복하다 보니까 네. 본인이 얼마나 잔인하게 그 아이를 학대했는지에 대해서 그 감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감력이 떨어지는 상태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죠. 공범이죠. 공범도 역시 똑같은 형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학대가 유지가 되면은 자신의 어떤 범죄성에 대해서 이 공감력이 떨어지는 상태. 그러니까 늘 하는 일종의 루틴한 행동, 일상적인 습관적 행동으로서 학대를 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최윤정님께서 아동학대 강력 처벌해야 합니다. 양육하기 힘들면 거절하지 왜 맞는 건지 인간이 아닙니다. 0969님도 학대 내용 듣는 것만으로도 참 힘이 드네요라는 의견도 주셨는데 앞서서 그 가해자 부부하고 또 언니인 친모가 그렇죠. 있는데 이 범죄 이후에 합의를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엄마도 가해자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피의자가 된 거죠. 그렇죠. 네. 일종의 가해자를 볼 수 있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게 전 이해가 안 그러니까 되는데 미성년자는 이제 친부 식권사가 합의를 할 수는 있어요. 법적으로는 네. 합의는 가능한데 효과를 있느냐 없느냐는 이제 법적인 다를 일이고 일단은 그 친모도 어느 정도 그 범행에 가담한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왜? 네. 그 자기 딸이 상처 있고 눈도 붓고 아픈 걸 보면서도 오히려 무슨 방송에 나왔지만은 귀신을 쫓기 위해서 뭐 무슨 나무를 보내기도 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담한 거 확실하다. 그런데도 합의해줬다. 한들 효과는 있겠느냐. 법적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법적인 문제가 여기서는 좀 제한점이 있는 것은 범인이자 피해자인 그 아이에 대한 범인이자 피해자이면서 친권자인 경우에 네. 친권을 정지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친권이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해 주는 거죠. 근데 자기가 또 그 범인이라고 하면은 네. 공범이라고 하면 여기서의 친권은 당연히 정지가 되도록 하고 그럴 때 다른 형태의 후견이라든가 이 있어야 되는 법적인 형태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인 건데 이 아이는 그럴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네. 아니 아이 입장에서는 그 시간들이 그 공간들이 그 자기가 같이 있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공포스럽고 무서웠겠습니까? 게다가 엄마, 이모의 부부 3명 중에서 단 1명이라도 정상적인 사람이 있었다면 그리고 이런 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를 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했다고 한다 그러면 아이가 이 정도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오진 않을 텐데 어떻게 셋이 다 그 옆에 다 그러고 있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그 친부는 뭐 했나? 또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네. 친부가 있었지 않습니까? 친부는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친부도 어떻게 보면 아이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는 사실은 신뢰할 수 있는 부모가 하나도 없었던 거였다는 것 때문에 그러면은 만약 이런 걸 가정할 때 다른 어떤 사회적인 제도적으로 이런 경우를 보호할 수 있는 게 있느냐. 근데 우리의 시스템에서는 그런 시스템은 없죠. 그렇죠. 부모가 최종이죠. 근데 부모가 범인일 경우에는 그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범죄가 발생하고 할 경우에는 친권을 박탈한다든지 신청을 해서 격리시킬 수 있지만 그 내부에서 일어난 일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설마 그 친모하고 이모가 그렇게 학대를 해서 아이를 갖다가 이거 살인을 우리가 입건을 했으니까 살인할 정도의 학대를 했느냐라고는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사건이 터져서야 알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좀 붕괴된 건데요. 앞으로는 좀 경찰이라든지 그 아동 기관에서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그런 조치를 좀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좀 미흡한 거죠. 이게 이제 종교에 대한 얘기를 계속 얘기하는 것은 아마 가명을 노리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예.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가명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종교적 행위 아무리 좀 과도하다 하더라도 네. 종교적 행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가명이라든가 좀 봐주는 형태의 느낌이 있었거든요. 판사들이. 예.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종교 행위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종교 행위가 과만됐을 경우에는 아무리 잔혹하다 하더라도 조금은 봐주는 경향이 이전에는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과거의 범인들은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거는 종교 영역이다라고 주장해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된다. 지금 이 건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주장하는 어떤 귀신을 쫓는 행위다, 내가 종교 행위다, 아니면 무속 행위다라고 주장을 지속하는 것은 그런 부분과 연관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럼 검찰이나 이런 데서는 분명히 분리를 해낼 수 있는 형태도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0841님께서 이 모든 사건은 법이 허약해서 반복되는 사건입니다. 살인자는 더 엄한 벌로 다스려야 되지 않겠을까요? 라는 의견도 주셨는데 그 부분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뭐 하면 깎아주고 뭐 하면 감형해주고 이런 게 술 먹어도 감형해줘. 종교적인 얘기를 하면 또 감형해줘. 이런 게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감형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처음에 형량을 아주 높게 잡아서 뭐 다른 나라처럼 무슨 몇백 년에서 감형해 줘서 뭐 한 150년 한다거나 그러면 그건 좀 낫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근데 법정형으로는 사람을 살인했으면 사형까지 시킬 수 있는데 네. 중요한 거는 재판부에서 양형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낮아졌기 때문에 그 이상을 그 판사들이 적용을 않기 때문에 그런 건데 항상 그 얘기예요. 양형 기준을 좀 높이자.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좀 높이지 못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주위에서도 좀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내 주위에서 아픔을 갖고 있는 아이가 있을지 또 왠지 좀 행동이 좋지 않거나 상처가 있는 아이가 있으면 이런 아이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주위에서라도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는 경찰 마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